저런 모진 것을 봤나? 아무리 두 다리를 못 써도 그렇지 서방을 산에다 갖다 버리다니! 며칠 전까지도 밤새 남편의 병수발을 들던 며느리였기에 마을의 손가락질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림받는 아들을 두 눈으로 본 시어머니는 떠나는 며느리의 등에 대고 고맙다며 웃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데에도 그 어미가 웃은 데에도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 땅 깊은 골짜기에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곳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기와를 얹은 너른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붙여 온 서씨 집안이었지요. 서씨 집은 양반은 아니어도 곳간이 그득한 분홍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을 채연이라 하였지요. 채연은 인물이 곱고 손끝이 야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네를 곱게 보지 않았지요. 까닭인즉 채연의 친정이 산속에서 약초나 캐던 가난한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이기만 하면 안악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지요. 천한 약초꾼 딸이 어찌 저런 집에 들어왔누. 돌아가신 서 대감이 노망이 나서 데려왔다지 뭐야. 채연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면 안악들은 보란듯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채연은 못 들은 첫 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그런 채연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닥친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사랑채 들보 아래에서 변을 당한 것입니다. 무너진 대들보에 허리를 다쳐 그 길로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요. 26 한창 나이의 사내가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으니 집안의 기둥이 꺾인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지요. 이제 저 집도 끝났구먼. 외아들이 병신이 되었으니 가엾기도 하지. 어린 색시만 죽어나게 생겼어. 그날부터 채연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연은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남편의 몸을 닦았지요. 오래 누운 몸에는 등창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채연은 두어 시즌마다 진우를 모로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등을 훔쳤지요. 여보, 아프시지요? 조금만 참으시어요. 어찌 자네가 이런 험한 일까지 하느냐. 제 지아비 몸인데 험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채연은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렸지요. 진우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진 말을 쏟아냈지요. 채연아, 나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폐인을 끼고 살아 무엇하느냐.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아직 젊지 않으냐. 새 삶을 살아야지. 채연은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남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올 적 곳간을 보고 온 줄 아십니까? 저는 오직 서방님 마음을 보고 왔습니다. 채연아, 그 마음이 어디 2다리에 달렸답니까? 다리는 제가 기어이 고쳐드리겠습니다. 진우는 끝내 얼굴을 가리고 울었지요. 이런 며느리를 두고도 집안에는 마음 편치 않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진우의 당숙되는 서달수였지요. 서달수는 조카가 자리보전을 하자 부쩍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사랑채에 떡하니 앉아 곳간과 전답을 제 것인 양 둘러보았지요. 형수님, 진우가 저 지경이니 대이을 자식도 없고 이를 어쩌면 좋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겝니까, 시숙. 아니,
그저 집안 앞날이 걱정되어 하는 소리 외다. 내 둘째를 양자로 들이면 어떻겠소. 허허. 서달수의 눈은 말과 달리 재물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그 속내를 모르지 않았지요. 반면 집안 살림을 도맡은 마름 곽두칠은 더없이 충직해 보였습니다. 서 대감이 살아 계실 적부터 곳간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마님, 심려 거두십시오. 도련님 약값이며 살림이며 이 곽두칠이가 다 알아서 받들겠습니다. 그래. 자네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곽두칠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안주인을 위로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주인을 끔찍이 위하는 충복이었지요. 한편 시어머니 양씨 부인에게도 남모를 병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앓이를 앓아 밤잠을 설치곤 했지요. 채연은 그 사정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잠든 새벽이면 머리맡에 따로 달인 약 한 사발을 슬며시 놓아두었지요. 이건 또 누가 갖다 놓았누? 부인은 그 사발을 보고도 짐짓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지요. 어머님, 진지 드실 때 이 가루도 함께 드시어요. 속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말은 퉁명스러우면서도 부인의 굳은 낯이 잠시 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등을 돌리자 부인은 빈 그릇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채연은 여느 때처럼 남편에게 올릴 약을 다려 방으로 들었지요. 약사발을 진우의 입가로 가져가던 채연이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콧속을 찌르는 냄새가 어쩐지 이상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채연은 약사발의 코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평소 다리던 약에서는 나지 않던 알싸하고 비릿한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약초꾼의 딸로 자란 채연이었습니다. 그네의 코는 보통 사람보다 100배는 밝았지요. 이건 부자다. 약에 부자 독이 들었어. 부자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었습니다. 채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지요. 하마터면 진우에게 그 약을 먹일 뻔했습니다. 한 모금만 넘어갔어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지요. 여보, 이 약을 드시면 아니 됩니다. 누군가 독을 탔습니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이 약사발 곁에 누가 다녀갔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낮 동안 사랑채를 드나든 이는 여럿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욕심을 감추지 못하던 당숙 서달수였지요. 설마 당숙 어른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채연아,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증좌도 없이. 하지만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가장득을 보는 이가 누구입니까? 채연은 그 약을 마당 구석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곽두칠이 사랑채에 문병을 왔습니다. 채연은 짐짓 아무 일 없는 듯 그를 맞았지요. 세댁 도련님 밤새 별거 없으셨소. 무어 모자라는 것은 없는가? 예. 마름 어른께서 늘 챙겨주시니 든든합니다. 그래야지. 이 집안일은 내 목숨 걸고 받들 터이니 세댁은 병구 안에만 마음 쓰시구려. 곽두칠은 그리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채연은 그 충직한 모습에 잠시 마음을 놓았지요. 그러나 독을 탄 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으니 채연은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약을 다리고
제 눈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었지요. 채연이 이토록 모진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지요. 채연의 아비는 산속에서 침을 놓던 강 의원이었습니다. 본디 그 집안은 대대로 병자를 고치던 의원 가문이었지요. 다만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채연은 약초꾼의 딸로 자라야 했지요. 어린 채연을 무릎에 앉히고 아비는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얘야, 사람의 속을 어찌 겉만 보고 안다더냐. 참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라. 그때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천하다 손가락질할 때마다 채연은 그저 입술을 깨물 따름이었지요. 겉이 초라하다 하여 속까지 천한 것은 아니라는 말. 채연은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채연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장차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품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채연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을 다릴 때면 한 번도 부엌을 비우지 않았지요. 여보, 아무래도 당숙 어른이 마음에 걸립니다. 양잔이 가독이니 부쩍 욕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허나 한 집안 어른을 어찌 함부로 의심하겠느냐. 하오나 서방님이 잘못되면 이 집 재물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부디 몸 조심하셔요. 진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집안 핏줄을 의심해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지요. 그러나 채연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한 번의 실패로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독이 든 약사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막 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독이 든 약 사건이 있은 뒤로 채연은 더욱 살얼음을 걷듯 지냈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목숨을 노린다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채연은 병구 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도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남편의 방으로 들었지요. 보따리를 풀자 손때 묻은 침통이 나왔습니다. 친정아버지 강 의원이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지요. 침통 겉면에는 강씨 집안의 매화 무늬가 가느다랗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연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침을 좀 놓아드리겠습니다. 따끔하셔도 참으셔요. 자네가 침도 놓을 줄 아는가? 어릴 적 아버님 곁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지요. 막힌 기운을 뚫어 주어야 한답니다. 채연은 진우의 다리에 조심스레 침을 꽂았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영락없는 의원의 솜씨였지요. 침을 놓는 틈틈이 채연은 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적어둔 약방문이었지요. 그 종이에는 다친 허리와 마비된 다리에 쓰는 약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닳도록 읽고 또 읽었지요. 이대로만 하면 분명 차도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일러주신 길이니까요. 진우는 묵묵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정성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함에 가슴이 저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채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방금 내 발가락이 움찔한 것 같소. 정말이십니까? 채연이 진우의 발끝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과연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지요. 비록 손톱만 한 움직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금과도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채연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채연은 살림도 빈틈없이 건사했습니다. 정작 제 밥그릇은 늘 반쯤 비어 있었지요. 좋은 쌀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돌리고 자신은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아가, 너도 좀 먹어가며 하거라. 그러다 쓰러지면 누가 이 집을 건사하누. 저는 아직 든든합니다, 어머님. 양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슬그머니 제 밥을 덜어 채연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잔말 말고 먹어. 늙은이가 무얼 그리 많이 먹는다고. 겉으로는 무뚝뚝한 시어머니였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를 향한 정이 자라고 있었지요. 채연은 사나흘에 한 번씩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쓸 약재가 늘 모자랐던 까닭이지요. 산자락에서 채연은 박물장수 막선내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막선내는 마을에서 채연을 따뜻이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이였지요. 새댁 친정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막둥이는 진작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게야. 저희 아버님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그 옛날 우리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갈 적에 강 의원 어른이 사흘 밤낮 곁을 지켜 살려주셨지. 막선내는 채연의 손에 말린 대추 한 줌을 쥐어 주었습니다. 뜻밖의 온정의 채연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새댁, 어려운 일 있거든 언제든 이 막선내를 찾게. 내 발품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을 테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인연이 훗날 자신을 구할 동아줄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편 마을에는 채연을 헐뜯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출 며느리가 병든 서방을 오래 못 지킬 것이라는 입방하였지요. 이 소문이 양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어느 날 빨래터에서 한 안악이 부인 들으라는 듯 떠들어댔지요. 천한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 며느리도 결국 서방을 버릴 거라고. 그 말에 양씨 부인이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를 높였지요. 누가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내 며느리는 이 늙은이가 누구보다 잘한다. 한 번만 더 그딴 소리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안악들은 혼비백산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양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미움받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숙 서달수의 횡포는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랑채에 들이닥쳐 가독 문서를 들먹였지요. 형수님, 진우가 저 모양이니 양자를 들여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소. 내 둘째를 들이면 전답도 지킬 수 있고. 진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양자란 말이오. 두 번 다시 그 소리는 마시오. 형수님도 참. 나중에 후회나 마시구려. 서달수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반면 마름 곽두칠은 변함없이 충직했지요. 마님, 당숙 어른께서 너무하십니다. 도련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양자라니요. 이 곽두칠이가 끝까지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고맙네. 자네라도 있으니. 양씨 부인은 곽두칠의 충직함에 마음을 기댔습니다. 그가 바로 모든 화근의 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그렇게 위태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삼경 무렵, 채연은 매캐한 냄새에 눈을 번쩍 떴지요. 방문 틈으로 시뻘건 불빛이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난 것이지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다들 일어나세요. 채연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랑채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요. 그 안에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진우가 갇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한 발짝도 피할 수 없는 몸이었지요. 서방님, 서방님, 어디 계셔요? 채연아, 들어오지 마라, 위험하다. 채연은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목구멍을 틀어막았지요. 채연은 이불을 적셔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어이 남편에게 닿았습니다. 그러고는 안간힘을 다해 진우를 끌어냈지요. 조금만 힘을 내셔요. 다 왔습니다. 마당으로 굴러 나온 두 사람은 검댕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발만 늦었어도 둘 다 불귀에 객이 될 뻔했지요. 뒤늦게 곽두칠과 하인들이 달려와 물을 끼얹었습니다. 곽두칠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을 껐지요. 마님, 도련님,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랍니까? 곽두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주인을 위하는 충복이었지요. 날이 밝자 마을에는 또 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천출 며느리가 부주의하여 불을 냈다는 것이었지요. 병구안하랴 살림하랴 정신이 없으니 호롱불 간수를 어찌했겠어. 쯔쯔 하마터면 시어른까지 잡을 뻔했구먼. 그러나 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은 결코 실수로 난 것이 아니었지요. 채연은 그을린 사랑채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불이 시작된 자리에 수상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일부러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 독에 이어 이번엔 불이라니. 채연은 곽두치에게 조심스레 의심을 내비쳤습니다. 마름 어른, 아무래도 이 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난 자리에서 들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허허, 새댁. 사랑채의 본디 등잔 기름이 있지 않았소. 놀란 마음에 헛것을 맡은 게지요. 하오나, 내 이미 다 살펴보았소. 떠돌이 거지가 불씨를 잘못 다룬 듯하니 너무 깊이 생각 마시구려. 괜한 소리가 돌면 도리어 새댁만 곤란해지요. 곽두칠은 부드럽게 채연을 다독였습니다. 진심으로 위하는 듯한 그 말에 채연은 차마 더 캐묻지 못했지요. 그러나 곽두칠이 그토록 서둘러 이를 덮으려 한 까닭을 채연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독에 이어 불까지 보이지 않는 손은 기어이 진우를 죽이려 들고 있었습니다. 채연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지요. 과연 이 끔찍한 일을 꾸미는 자는 누구일까요? 채연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당숙 서달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시커멓게 그을린 남편의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지요. 서방님, 이 집에 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가 반드시 서방님을 지켜드리겠어요. 채연아,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냐. 차라리 나 하나 사라지면. 그런 말씀 마셔요. 서방님이 살아계셔야 누명도 벗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밝힙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무서운 밤을 견뎠습니다. 창밖에는 타다 남은 잿더미가 스산하게 흩날렸지요. 방화가 있은 뒤 채연은 그을린 사랑채를 며칠에 걸쳐 치웠습니다. 타다 남은 잔해를 끌어내던 손이 문득 멈췄지요. 잿더미 속에서 진우가 깔렸던 그 대들보에 부러진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무심코 집어들던 채연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부러진 단면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나무가 제풀에 부러진 자리가 아니었지요. 이건 톱으로 미리 켠 자국이 아닌가.
분명 누군가 들보를 톱으로 깊이 켜두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위에서 무게가 실리면 단번에 부러지도록 손을 써둔 것이지요. 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제야 사고가 나던 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지요. 그날따라 진우는 유난히 정신을 못 차리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아침에 마신 차 한 사발 때문이었지요. 여보, 사고가 나던 날 아침 누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글쎄다. 워낙 정신이 없어 잘 기억나지 않는구나. 잘 생각해 보셔요. 그날 차에도 분명 잠드는 약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진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고마저 누군가 꾸민 짓이었다니 등골이 오싹했지요. 독에, 불에, 이제 보니 사고까지. 처음부터 누가 서방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 재물이 누구에게 갑니까? 저는 아무래도 당숙 어른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채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톱자국 난 나무 한 토막으로 한 집안 어른을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천출 며느리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지요. 깊은 밤 약재를 가지러 곳간 뒤를 지나던 채연의 귀에 낮은 목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병신이라도 살아있는 한 가독은 진우 차지요. 그러니 오늘 밤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오래 누운 병자가 조용히 숨이 멎은들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한데 천출 며느리가 곁에 붙어 영 거치적거린다. 그 계집은 도둑 누명을 씌워 진작 내쫓을 채비를 해두었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오늘 밤 남편을 해치려 하고 있었지요. 어둠 속이라 누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채연이 숨을 죽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부러졌지요. 걔 누구냐? 채연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 쫓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가까스로 몸을 숨긴 채연은 가쁜 숨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지요. 오늘 밤을 넘기면 서방님은 죽는다. 관아의 고하자니 증좌가 없고 천출의 말을 들어줄 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집안의 모든 눈과 귀를 쥐고 있었지요. 채연이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그날로 남편의 숨이 끊길 판이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지요. 남편을 이 집에서 몰래 빼내 멀리 명의를 찾아 다리를 고치고 진실을 밝힐 증좌를 모아 돌아오는 것. 마침 채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계신 도암 선생이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스승이자 끊긴 기맥도 살려낸다는 당대의 명이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다리도 고치고 상처가 사람 지심도 가려줄 터였지요. 다만 곽두칠처럼 보이지 않는 눈을 피해 병자를 데리고 나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밤새 궁리하던 채연은 한 가지 방도를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소문을 도리어 방패로 삼는 것이었지요. 천출 며느리가 병든 서방을 산에 버리고 도망쳤다. 모두가 그리 믿게 만들면, 남편을 버린 것처럼 꾸미면 누구도 뒤를 쫓지 않을 터였습니다. 눈의 가시가 제 발로 나가니 흉수도 오히려 반길 일이었지요. 다만 한 사람, 시어머니께만은 사실대로 고해야 했습니다. 홀로 남으실 분이었으니까요.
그 밤 채연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톱자국 난 들보며 독과 부리며 곳간 뒤에서 엿들은 흉계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양씨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나도 짐작하고 있었다. 누군가 내 아들을 노린다는 것을. 예. 다만 증좌가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야. 시숙 그 욕심 사나운 양반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구나. 부인의 눈에서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인은 채연의 두 손을 꽉 잡았지요. 채연아, 부탁이다. 내 아들을 살려다오. 이 늙은 어미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어머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방님을 살려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떠나면 동네가 너를 모진 사람이라 욕할 게다. 허나 그 욕을 부디 견뎌다오. 그래야 흉수가 방심한다. 하오나 어머님 홀로 남아 그 모진 소문을 어찌 견디시려고요. 내 걱정은 말거라. 내가 살아 돌아오는 그날만 기다리며 버텨보마. 채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이것이 바로 며느리가 남편을 버리는데도 시어머니가 고마워한 까닭이었습니다. 떠남은 버림이 아니라 살림이었던 것이지요. 날이 새기 전 양씨 부인은 장롱 깊이 간직했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부인의 목숨 같은 물건이었지요. 이걸 가져가거라. 노자에 보태고 정급하면 팔아서라도 약값에 쓰거라. 어머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잔말 말거라. 이깟 비녀가 내 아들 목숨보다 귀하겠느냐. 채연은 비녀를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가슴앓이에 쓸 약과 조제법을 며칠치 지어 머리맡에 숨겨두었지요.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약은 거르지 마셔요. 달마다 막선내 편에 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냐, 너야말로 부디 몸 조심하거라. 그리고 막선내가 마른 들꽃 한 줌을 전하거든 제가 무사히 일하고 있다는 표시인 줄 아셔요. 들꽃이라. 그래, 그리 알마. 떠나기에 앞서 채연은 남편을 가만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셔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 밤중에 갑자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오늘 밤 안에 서방님을 해치려는 자가 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뭐라, 그럼 정말로 누가 나를 죽이려? 예. 여기 더 머물면 서방님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리산 명의에게 가서 다리를 고치고 기어이 증좌를 얻어 돌아올 거예요. 허나 이 몸으로 험한 산을 어찌 넘는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두고 너 혼자 피하거라.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천리 길이라도 제 등에서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채연아, 우리가 살아 돌아오는 날 서방님은 두 발로 떳떳이 이 대문을 다시 넘으실 겁니다. 다 그날을 위해서예요. 진우는 더 이상 아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른 손으로 채연의 손등을 어루만질 뿐이었지요. 고맙다. 이런 못난 지아비를 위해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우리는 함께 살아 돌아올 겁니다. 마침내 그 밤이 깊었습니다. 채연은 남편을 가만히 등에 업었지요. 채연아, 정말 괜찮겠느냐. 내가 짐만 될 터인데.
서방님, 입을 다무셔요. 우리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 살러 가는 길이로구나. 채연은 남편을 들쳐 업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까지 따라 나온 시어머니가 떠나는 며느리의 등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지요. 잘 가거라. 못난 아들을 부탁한다. 참으로 고맙구나. 그 말이 누구의 귀에라도 들릴까. 부인은 짐짓 큰 소리로 며느리를 욕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 그 얼굴은 눈물범벅이 된 채 웃고 있었지요.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누군가의 눈이 번뜩이는 듯했지요. 채연은 남편을 업은 채 담그늘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여보, 부디 소리를 내지 마셔요. 조금만 더 가면 산입니다. 오냐? 내 등만 믿으마. 다행히 두 사람은 들키지 않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시린 새벽 공기가 어깨를 차갑게 적셨지요. 채연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산길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등에 업힌 남편의 온기가 무거운 발걸음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힘이었지요. 그렇게 가여운 부부의 험난한 길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연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병든 남편을 산에 버리고 주랭랑을 쳤다는 것이었지요.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천출이 별 수 있나. 세상에 어찌 사람이 그리 모질고 짐승만도 못한 것. 마을 인심은 차갑다 못해 사나웠습니다. 누구 하나 채연을 두둔하는 이가 없었지요. 마침내 누군가는 관아에 일러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을 버린 패륜한 여인을 잡아 벌하라는 것이었지요. 그 고발이 훗날 어떤 올가미가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채연을 올가맬 그물이 서서히 짜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홀로 남은 양씨 부인은 그 모든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며느리를 욕하는 척했지요. 그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 며느리로 둔 적 없는 이니.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돌아서면 부인의 두 눈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의 안위를 비는 마음뿐이었지요. 한편 채연은 잠든 마을을 벗어나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을 업은 등이 천근만근이었지요. 날이 밝을 무렵 산자락 어귀에서 누군가 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물장수 막선네였지요. 세댁, 여기야 여기. 아주머니, 어찌 여기에. 어젯밤 마님께 다 들었네. 어서 이 주먹밥하고 미투리부터 챙기게. 갈 길이 머니 든든히 먹어야지. 막선네는 채연의 손에 보따리를 쥐어 주었습니다. 주먹밥과 집신, 약간의 엽전까지 들어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혜를 어찌. 은혜는 무슨. 자네 아버님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마님 약은 내 달마다 꼭 갖다 드릴 테니 염려 말게. 막선네는 마지막으로 긴요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지리산 도암 선생을 찾아가거든 강 의원 딸이 왔노라 전하게. 그러면 박대는 않으실게야. 채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막선네의 도움으로 발걸음에 힘이 붙었지요.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도중에 비를 만나 어느 낡은 주막에 들었지요. 그곳에는 인심 좋은 늙은 주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채연을 다독였지요. 색시 혼자 병자를 업고 어딜 가누. 보아하니 예사 사연이 아니구먼.
지리산 명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허허, 그 먼 길을. 오늘 밤은 예서 묵고 가게. 방값은 받지 않을 테니. 주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들리는 어느 현감에 얽힌 소문이었지요. 색시, 혹 요새 새로 부임했다는 어느 현감, 날이 이야기 들었는가. 몇 해 전 어린 아드님이 괴질에 다 죽어갈 적에 어느 떠돌이 의원이 살려냈다지 뭔가. 그 은혜를 모지 잊어 지금도 그 의원을 백방으로 찾는다네. 그 의원의 성씨가 혹항씨가 아니던가요? 어라, 색씨가 그걸 어찌 아누? 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아버님이 살리신 그 아이가 현감이 되었다니.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주신 동아줄일지도 몰라. 채연은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훗날 그 인연이 어떤 빛이 될지 그때는 어렴풋이 짐작만 했지요. 마침내 채연은 지리산 깊은 골의 도암 선생 양막에 당도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이 두 사람을 맞았지요. 제 친정아버님이 강 의원이십니다. 부디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강 의원, 그 사람의 여식이란 말이냐. 도암 선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손에서 의술을 배운 제자의 딸이었으니까요. 도암 선생은 진우의 허리와 다리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리저리 만져보던 노의원의 얼굴이 차츰 굳어갔지요. 이상하구나. 이 상처는 그냥 깔려서 생긴 것이 아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리뼈가 어긋난 모양이 부자연스럽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일부러 한쪽으로 떨어뜨린 자국이야. 역시 사람이 꾸민 일이었군요. 게다가 사고 당시 이 사람 깊이 잠들어 있지 않았느냐. 멀쩡한 사내가 들보 소리에 어찌 피하지 못했겠느냐. 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짐작이 명의의 입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내 이 소견을 글로 적어주마. 이만한 증좌면 관하에서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데 다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 허나 끊긴 기맥이 아주 죽지는 않았어. 내 정성과 내 침술이 더해지면 하늘이 도울지도 모르지. 그날부터 채연은 도암 선생 곁에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새벽이면 약초를 캐고, 낮이면 침과 뜸을 배우고, 밤이면 다리를 주물렀지요. 채연아, 내 솜씨가 제법이구나. 의원의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야. 아버님께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아니다. 너는 타고난 손을 지녔어. 그 손으로 반드시 내 지아비를 일으켜 세울 게다. 도암 선생의 가르침 아래 진우의 다리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양막에 희망이 싹 트는 듯 했지요. 허나 회복의 길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지요. 여보, 여보, 정신 차리셔요. 채연아, 몸이 너무 춥구나. 진우는 헛소리를 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선생님, 서방님이 큰일 났습니다. 도암 선생이 한달음에 달려와 진우를 살폈습니다. 노의원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지요. 상처에 도끼가 올랐구나.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사흘이 고비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날부터 채연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식은 땀을 닦고
상약을 떠먹이고 상처를 짜내새 고약을 발랐지요. 서방님,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아니 됩니다. 두 발로 함께 돌아가기로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채연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밤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막에 호롱불이 꺼질 듯 흔들렸지요. 사흘째 새벽 마침내 진우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채연아, 내가 살았느냐?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랫마을이 술렁였지요. 낯선 사내둘이 병자를 업고 온 색시를 찾아다닌다더군. 무슨 빚이라도 졌나. 인상이 영험상 굳던데. 채연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흉수가 풀어둔 끈아풀이었지요. 선생님, 누군가 저희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끈질긴 자들이로구나. 채연아, 당황하지 말거라. 내 수가 있다. 이튿날 험상궂은 사내 둘이 양막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도암 선생이 태연히 그들을 맞았지요. 무슨 일로 예까지 오셨소? 이 근방에 병자를 업고 온 젊은 색시가 있다 들었소. 어디 있소? 색시라. 며칠 전 그런 이가 잠시 다녀가긴 했소만 벌써 경상도 쪽으로 떠났다 하더이다. 경상도라. 도암 선생은 시치미를 뚝 떼고 사내들을 엉뚱한 길로 돌려보냈습니다. 채연과 진우는 양막 골방에 숨죽인 채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사내들이 멀어지자 채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흉수가 그만큼 끈질기다는 뜻이다. 한 시바삐 다리를 고쳐 진짜 증좌를 들고 돌아가야 한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자 진우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채연아, 내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서마. 그래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를 기어이 내 손으로 가려내겠다. 서방님, 여태 너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싸우겠다. 예. 우리 둘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도암 선생이 그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니 모지 이룰 일이 없겠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사람의 속을 어찌 겉만 보고 안다더냐. 가장 가까이서 웃는 얼굴이 도리어 비수를 품기도 하는 법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채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꼭 같은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한편 안골의 양씨 부인은 그 사이 부쩍 몸이 쇠해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를 근심으로 메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며느리가 보내오는 마른 들꽃 한 줌만이 부인이 견디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작은 꽃이 며느리의 무사를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채연아, 부디 무사히 돌아오너라. 이 늙은이가 그날까지 버텨야 할 텐데. 부인의 간절한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이지 않는 흉계는 또 다른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산막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채연이 남편을 업고 떠나온 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흘렀지요. 그동안 진우의 몸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죽은 듯 늘어졌던 다리에 살이 오르고 핏기가 돌았지요. 이제 진우는 누가 부축하면 잠시나마 몸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연과 도암 선생의 정성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었지요. 선생님, 오늘은 한번 일어서 보고 싶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정 그렇다면 채연이 곁에서 단단히 붙들어 주거라. 채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겨드랑이를 받쳤습니다. 진우가 이를 악물고 천천히 힘을 주었지요. 하나, 둘, 셋. 순간 진우의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며 땅을 디뎠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진우가 제 두 발로 우뚝 선 것이지요. 섰다 내가 일어섰어. 채연아. 서방님, 정말 일어서셨어요. 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다리를 영영 못 쓴다던 남편이 제 발로 땅을 딛고 선 것이지요. 이게 다 내 덕이다. 내가 나를 업고 그 험한 산을 넘지 않았더라면. 아닙니다. 서방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덕이지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도암 선생도 두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의원으로 한 평생을 살았어도 이런 기적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잠든 채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고생으로 거칠어진 아내의 손이 못내 가슴 아팠지요. 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저 세상 사람이었겠지.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진우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잠결에 채연이 희미하게 웃는 듯 했지요. 서방님, 방금 무어라 하셨어요. 아니다. 어서 더 자거라. 너도 좀 쉬어야 하지 않느냐. 서방님 곁이 제게는 가장 편한 잠자리인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빛이 곱게 흘렀지요. 그 뒤로 진우의 걸음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지팡이에 기대고도 한 걸음 떼기가 버거웠습니다. 아이고, 또 넘어지셨네. 천천히 서두르지 마셔요. 괜찮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지. 진우는 이를 악물고 또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다시 서기를 거듭했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두 걸음이나 더 떼셨어요. 다 내가 곁을 지켜주는 덕이다. 채연은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도 애틋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고생 속에서 더욱 깊어만 갔지요. 그 무렵 산 아랫마을에서 한 아낙이 앓는 아이를 업고 양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선생님, 부디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디 보자. 손 빠른 사람이 맡아야겠구나. 채연아, 내가 한번 보겠느냐. 채연은 조심스레 아이의 맥을 짚고 이마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침을 놓고 열을 내리는 약을 지었지요. 너무 걱정 마셔요. 이 고비만 넘기면 차차 나을 겁니다. 과연 하루가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아낙은 눈물을 흘리며 채연의 손을 거듭 잡았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새댁이야말로 사람 살리는 손을 지녔구려. 갚으실 것 없습니다. 아이가 낳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도암 선생이 흐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라, 채연아. 내 손이 벌써 한 생명을 살리지 않았느냐. 너는 천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엿한 의원이니라. 그날 밤 도암 선생은 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성껏 봉한 서찰 한 장을 건넸지요. 이것이 내 지아비 상처가 사람 손에 난 것임을 밝힌 소견서다. 잃어버리지 말고 깊이 간직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통과 내 아비의 약방문,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게다. 결정적일 때 쓰거라. 채연은 소견서와 침통,
약방문을 무명보자기에 단단히 싸서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것이 장차 자신과 남편을 구할 열쇠임을 직감했지요. 한편 안골의 양씨 부인은 자리에 누운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시름이 더욱 깊어진 까닭이지요. 당숙 서달수는 병석의 부인을 찾아와 가독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형수님, 이러다 변이라도 나면 이 집안은 누가 건사합니까? 양자를 드리고 가산을 넘긴다는 이 문서에 수결만 두시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리는 못한다. 그때 곽두칠이 나서서 서달수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마님 편찮으신데 이 무슨 행패십니까? 도련님이 살아계신 한 가독은 마땅히 급은 것입니다. 어서 물러가시지요. 마름 주제에 어디서 참견이냐. 서달수는 분을 사기며 물러갔지요. 양씨 부인은 곽두칠의 충직함에 가느다란 숨을 의지했지요. 자네라도 곁에 있어 주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구나. 심려 거두십시오, 마님. 이 곽두칠이가 끝까지 이 댁을 받들겠습니다. 부인은 그 말에 깊이 마음을 기댔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지요. 이제 남은 일은 흉수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그자가 누구일지 거듭 헤아렸지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당숙 어른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양자를 들먹이며 가독을 노린 분이 아닙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가장댁을 보는 이가 당숙이지. 어머님께 누명까지 씌울 만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현감 날있게 당숙 어른의 죄를 고변해야 합니다. 마침 약을 전하러 온 막선내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라면 내게 맡기게. 내 한약 나들이길에 현감 날있게 들러 새댁말을 소상히 전해줌세. 채연은 그동안 모은 정황을 적어 막선내 편에 붙였습니다. 사고와 독과 불, 그리고 당숙의 욕심을 낱낱이 적었지요. 부부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며칠 뒤 막선내가 새카맣게 탄 얼굴로 양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새댁, 큰일 났네. 일이 아주 틀어져 버렸어.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감 날있게 고했더니 당숙 그 양반은 사고가 나던 무렵 한양에 가 있었다지 뭔가.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해서 도리어 새댁이 애먼 사람을 모함했다고. 채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 믿었던 당숙이 사고 당시 마을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그뿐인가. 새댁이 시집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도둑 누명에 이제는 멀쩡한 어른을 무고했다는 죄까지 더해졌네. 잡히는 날엔 곤장을 면치 못할 게라네.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마님이 그 충격에 그만 자리에 몸져 누우셨네. 게다가 누군가 새댁이 서방을 데리고 살아있다는 걸 눈치챘다지 뭔가. 채연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잘못 짚은 화살 하나가 도리어 제 목을 겨누고 돌아온 것이지요. 내가 헛다리를 짚었어. 당숙이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채연아, 진정하거라. 사고에도 독에도 불에도 손댈 수 있던 자. 집안 깊숙이 매일 드나드는 누군가가 분명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쳤지요. 여보, 진짜 흉수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도 미처 보지 못한 자일지 모릅니다. 그게 누구란 말이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어머님이 위태로우니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막 써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시들어 바스러진 들꽃 몇 송이였지요. 마님이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이걸 새댁에게 전하라 하셨네. 채연은 그 마른 들꽃을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본디 그것은 채연이 시어머니께 보내던 무사하다는 신호였지요. 그것을 시어머니가 거꾸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어서 돌아와 달라는 절규였지요. 어머님 부디 조금만 더 견뎌주셔요. 채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진우에게로 달려갔지요. 서방님,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그래. 어머님을 구하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흉수를 가려내자. 진우는 도암 선생이 만들어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긴 폐인의 것이 아니었지요. 도암 선생은 길 떠나는 두 사람에게 약재와 노자를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지요. 명심하거라. 가장 충직해 보이는 그늘이 외려 더 짙은 법이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더듬어 보아라. 그 말뜻을 채연이 온전히 헤아린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지요. 이제 부부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지요. 품속의 소견서와 침통, 그리고 두 발로 다시 선 남편. 그것이 이들이 준 마지막 패였습니다. 부부가 안골로 돌아온 것은 달빛 흐린 금은밤이었습니다. 떠난 지 반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지요. 채연은 먼저 시어머니부터 뵙고자 담을 넘어 안채로 숨어들었습니다. 병석에 눈 부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님, 저 채연입니다. 서방님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채연이냐? 정말 채연이야?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더듬어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고는 진우가 지팡이를 짚고 선 모습을 보고는 까무러칠 듯 놀랐지요. 진우야, 내가 정녕 두 발로 섰구나. 이 어미가 꿈을 꾸는 것이냐? 어머님, 불효자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오냐, 너희만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 어미는 여한이 없구나. 새 식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회포를 풀 겨를도 없이 채연은 서둘러 증좌부터 챙겼지요. 채연은 품에 지녀온 무명 보자기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이 이 소견서와 침통을 지니고 계셔요.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만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다. 내 목숨처럼 지키마. 지난날 채연은 톱자국 난 들보 조각을 헛간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고가 조작되었음을 밝힐 물증이었지요. 서방님, 헛간에 숨겨둔 들보 조각만 있으면 도암 선생 소견서와 함께 흉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하자꾸나. 그러나 부부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사실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어 있었지요. 보이지 않는 흉수는 부부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도리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덫을 놓기 위해서였지요. 이튿날 새벽 채연이 헛간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깊이 감춰둔 들보 조각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럴 수가. 분명 여기 두었는데 누군가 내가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한 발 앞서 치워버렸구나.
누군가 한 발 앞서 그 물증을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채연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요. 바로 그 순간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이 삽시간에 횃불로 환해졌지요. 내 인연, 시집 재물을 훔쳐 달아나고 멀쩡한 어른을 무고한 죄인 강씨가 바로 너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포졸 하나가 채연의 보찜을 뒤지자 거기서 시어머니의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떠나던 밤 시어머니가 노자로 쥐어준 바로 그 비녀였지요. 이래도 발뺌할 테냐? 이 비녀가 바로 내가 훔친 작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건 어머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도둑 누명을. 채연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채연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의 한복판에 뜻밖의 인물이 나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름 곽두칠이었지요. 날이 이댁 마름 곽두칠이 올시다. 전현이 바로 마님 재물을 훔치고 도련님을 산에 버린 그 며느리가 맞습니다. 어서 끌고 가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오, 마름이 증인을 서겠다는 말이지. 곽두칠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채연을 잡아가라 외쳤습니다. 마님을 위하는 충복인 양, 분개한 낯빛으로 말이지요. 이 댁을 풍비박산 낸 저 못된 며느리를 제 손으로 잡아 마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병석에서 그 소리를 들은 양씨 부인이 기를 쓰고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아니다. 채연이는 도둑이 아니야. 그 비녀는 내가 준 것이다. 내 며느리는 죄가 없다. 누군가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꾸민 짓이란 말이다. 마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신 게지요. 날이 노망든 노인말은 괴념치 마십시오. 마른 말에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어서 죄인을 끌고 가라. 곽두칠은 부인의 절규마저 능청스레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채연을 잡는데 앞장섬으로써 도리어 모든 의심에서 멀어진 것이지요. 결국 채연은 두 손이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진우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마시오. 죄인은 따로 있소. 진짜 도적은 이 집안을 소나기에 쥔 자요. 부디 굽어 살펴주시오. 어머님, 부디 몸을 보전하셔요. 제 걱정은 마십시오. 비키시오. 한 번 더 관원을 막으면 당신도 잡아넣겠소. 진우는 포졸들에게 떠밀려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끌려가는 아내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칠 뿐이었지요. 채연아, 내 반드시 너를 구해내마. 조금만 견뎌라. 서방님, 부디 몸성이 계셔요. 어머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진우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흉수의 손길이 이번엔 진우를 향한 것이지요. 진우는 본가에 발도 못 붙인 채 외딴 별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고쳐 돌아온 진우가 저들에게는 가장 거슬리는 존재였으니까요. 도련님은 몸도 성치 않으신데 무리하면 못 쓰지요. 예서 조용히 정양이나 하십시오. 곽두칠은 짐짓 위하는 척하며 진우를 가두었습니다. 끼니마다 사람을 붙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진우는 밥상을 들이는 하인을 붙들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정령 재물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는가?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지요. 누가 시키더냐? 그 한마디만 일러주게. 하인은 흠칫하더니 황급히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진우는 그 당황한 기색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느꼈지요.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진우가 마시는 물에서 또 그 알싸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다시금 독을 쓰려는 낌새였지요. 진우는 가까스로 그 물을 쏟아버리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처지였지요. 그 절박한 처지에서도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별채를 드나드는 막선네에게 은밀히 부탁했지요. 아주머니, 부디 이 서찰을 현감 날있게 전해주시오. 우리 부부의 억울함이 여기 다 적혀 있소. 알겠네, 도련님.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함세. 도암 선생 소견서는 내가 지니고 있소.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오. 막선내는 서찰을 받아 품에 깊이 숨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희망이 그 작은 종이에 실려 있었지요. 진우는 갇힌 방 안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채연아, 조금만 견뎌라.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할 차례다. 한편 옥에 갇힌 채연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서 채연은 모진 추궁에 시달렸지요. 바른 대로 불어라. 내가 재물을 훔치고 서방을 버린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살리려 명의를 찾아간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닥쳐라. 증좌도 없는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출 며느리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물증이던 들보 조각마저 사라진 뒤였지요. 채연은 차디찬 옥벽에 기대어 절망에 잠겼습니다. 모아온 증좌는 흩어지고 남편은 갇히고 시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아버님, 참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셨지요. 한데 어찌 이리도 진실은 묻히기만 하는 것입니까? 채연은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빌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한바탕 악몽이기를 바랐지요. 그런 채연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옥을 지키는 막동이었지요. 막동이는 흉수의 명을 받아 그동안 꾸준히 이를 도맡아 온 자였습니다. 들보를 켜고 독을 탄 것도 그의 손이었지요. 그러나 막동이의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죄 없는 며느리가 모진 고초를 겪는 모습에 양심의 가책이 스멀스멀 일었던 것이지요. 저 사람은 그저 서방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막동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장차 어떤 파란을 부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어느 깊은 밤, 채연은 옥문 너머의 막동이에게 가만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시오. 물 한 모금만 주시겠소. 목이 말라 그럽니다. 여기 있소. 고맙습니다. 한데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우시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죄인은 말이 많구려. 나는 도둑질도 남편을 버린 일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 하나 살리려 했을 뿐이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사람만 모를 따름입니다. 막동이는 그 말에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차마 채연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만하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러면서도 막동이는 옥을 쉬이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채연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가슴을 찔러댔던 것이지요. 저 여인을 이대로 두면 내 죄가 너무 무겁구나. 막동이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양심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절망이 깊어가던 차에 더욱 다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곽두칠이 매수한 형방을 움직여 채연의 형 집행 날짜를 못 박은 것이지요. 사흘 뒤 새벽 폐륜의 도둑질의 무고까지 더한 죄인을 큰 매로 다스린다. 곤장백대였습니다. 여린 안악의 몸으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형벌이었지요. 사실상 채연을 매로 때려 죽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별채에 갇힌 진우는 그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이대로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감 날있게 닿아야 한다. 진우는 막선 내가 서찰을 무사히 전했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닥 희망마저 곧 무너졌지요. 이튿날 막선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별채 담을 넘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목에서 웬 사내들이 소인을 덮쳐 서찰을 빼앗아 갔습니다. 뭐라, 그럼 현감 나리께는 닿지도 못했습니다. 놈들이 길이란 길은 죄다 지키고 있어요. 이대로면 새대기 안 돼요. 채연이를 그리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소. 진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관하로 가는 길마저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는 남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내가 직접 가겠소. 이 두 다리로 기어서라도 소견서를 들고 현감 나리 앞에 서겠소. 허나 도련님, 그 몸으로 어찌. 놈들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합니다. 앉아서 아내를 잃느니 가다가 죽는 편이 낫소. 그 아이는 나 하나 살리겠다고 험한 산을 넘었소.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요. 아주머니는 부디 어머님 곁을 지켜주시오. 그날 밤 진우는 품에 소견서를 단단히 여미고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를 끌며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지요. 담을 넘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렸지요. 저기다, 도련님이 도망친다. 잡아라. 곽두칠이 풀어둔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쫓아왔습니다. 진우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산기슭을 향해 내달렸지요. 여기서 잡히면 채연이 죽는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닿아야 한다. 성한 사람도 아닌 진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삽시간에 좁혀졌지요. 거의 다 잡았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제발 다리야 조금만 버텨다오. 헉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진우는 가시덤불에 살갗이 찢기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막다른 벼랑 앞에 몰리고 말았지요. 발 아래는 캄캄한 골짜기였고 등 뒤에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소견서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바로 그때 한 사내가 앞장서 달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막동이었지요. 막동이가 횃불을 치켜들고 진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른 장정들이 그 뒤로 바짝 따라붙었지요. 막동이, 그자를 잡아 끌고 와라. 무얼 꿈을 대느냐.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어서 묶어라. 뒤따르던 우두머리가 버럭 다그쳤습니다. 막동이의 손에 들린 횃불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막동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정녕 죄 없는 사람 둘을 죽이고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는가. 내 아내가 사흘 뒤면 매를 맞아 죽네. 막동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들보를 켜던 그 감도, 옥에서 마주친 채연의 맑은 눈빛도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지요.
이러다 정말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구나. 한참을 망설이던 막동이가 돌연 몸을 획 돌려 엉뚱한 골짜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다. 도련님이 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어서 쫓아라. 뭐야? 다들 저리로 가. 장정들이 우르르 막동이가 가리킨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벼랑 끝에는 진우와 막동이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막동이가 진우에게 바짝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어서 이 샛길로 빠져나가십시오. 소인은 더 이상 죄를 보탤 수 없습니다. 자네, 어찌하여 나를 묻지 마시고 어서 가십시오. 제발 새댁을 살리십시오. 이 은혜, 내 결코 잊지 않겠네. 진우는 막동이의 눈빛에서 깊은 뉘우침을 읽었습니다. 더 묻지 않고 막동이가 가리킨 샛길로 몸을 던졌지요. 막동이는 텅 빈 벼랑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주인의 명을 거스른 밤이었지요. 진우는 밤새 산길을 헤매어 가까스로 고을 관아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품속의 소견서만은 무사했지요. 그러나 동력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채연의 형이 집행되는 새벽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이지요. 채연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저기 관아의 지붕이 보인다. 이제 다 왔다. 진우는 피멍든 다리를 끌고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절뚝이는 걸음에 위태로이 매달려 있었지요. 동력이 부옇게 밝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놓이고 채연이 그 앞에 끌려 나왔지요. 곤장을 쥔 형리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습니다. 구경꾼들이 담장 밖까지 몰려들어 웅성거렸지요. 천출 며느리가 서방을 버리고 시집 재물까지 훔쳤다지. 쯔쯔, 곤장백대면 성한 몸으로도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채연은 형틀에 묶인 채 어금니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어머님과 남편 걱정이 앞섰지요. 서방님은 무사하실까? 어머님은 또 어찌 되셨을까? 제발 진실이 이대로 묻히지만 않기를. 현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영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죄인 강 씨에게 곤장백대를 쳐라. 바로 그때였지요. 관아 마당 저편에서 다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한 사내가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이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옷은 가시덤불에 갈갈이 찢기고 온몸은 피멍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눈만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 사람은 산에 버려졌다던 그 병자가 아닌가. 두 다리를 못 쓴다더니 제 발로 걷고 있잖아.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죽었거나 폐인이 되었으리라던 진우가 성한 두 발로 나타났으니까요.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현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피로 얼룩진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나리. 저는 저 사람의 지아비 서진우입니다. 부디 이 글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명예도암 선생의 소견서입니다. 제 상처가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낸 것임을 밝힌 글이지요. 현감이 소견서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읽는 현감의 낯빛이 점점 굳어갔지요. 진우는 다시 품을 뒤져 낡은 침통 하나를 받쳐 올렸습니다. 겉면에 매화 무늬가 새겨진 침통이었지요. 이 침통은 제 처가의 유품입니다. 제 아내는 산속에서 침을 놓던 강 의원의 딸이 옵니다.
진우는 빛바랜 약방문 한 장도 함께 펼쳐 보였지요. 이것은 제 장인이 손수 적은 약방문입니다. 이 필체와 침통이 제 아내가 의원 가문의 딸임을 말해줍니다. 현감은 그 매화 무늬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죽어가던 제 아들을 살리던 날, 강 의원의 손에 들려있던 바로 그 침통이었지요. 강 의원이라 틀림없다. 이것은 그분의 침통이야. 그 은인의 따님을 내 손으로 매질할 뻔했단 말인가. 현감은 즉시 형 집행을 멈추라 호령했습니다. 형 틀에 묶였던 채연이 풀려나 현감 앞으로 옮겨졌지요. 형 집행을 멈춰라. 이 일은 처음부터 다시 가린다. 두 사람의 말을 소상히 들어보겠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채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만신창이로 달려온 남편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지요. 서방님, 그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약조하지 않았느냐. 두 발로 다시 이 땅을 딛겠다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다. 진우와 채연은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아뢰었습니다. 톱자국 난 들보, 독을 탄 약, 한밤의 방화까지 낱낱이 밝혔지요. 이야기를 들은 현감의 눈빛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채연을 향한 의심이 봄눈 녹듯 사라졌지요. 그런데 현감의 마음이 채연에게 기우는 듯 하자 한 사내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마름 곽두치였지요. 나리, 고정하십시오. 저들의 말에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소견서며 침통이며 다 천출 며느리가 친정 연주를 동원해 꾸며낸 것입니다. 의원 가문이라 하니 글 한 장 위조하기야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곽두칠은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들어 당숙 서달수를 가리켰지요. 진정 도련님을 해친 자를 찾으신다면 바로 저기 저 서달수 어른입니다. 가독을 노려 양자를 드리려 가진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저 어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서달수에게 쏠렸습니다. 서달수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은 맞다만 조카를 해치다니 천부당 만부당이다. 현감의 마음에 또다시 큰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곽두치의 말이 그럴듯한 데다 서달수의 욕심은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좌중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달수가 가장 의심스러우니 사건이 그대로 매듭지어질 판이었지요. 현감은 저기 곤혹스러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에는 은인의 딸이 있고 다른 편에는 그럴듯한 마름의 고변이 있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지요. 듣고 보니 서달수의 욕심이 화근인 듯도 하구나. 여봐라, 우선 서달수를 결박하라. 끌려나가던 서달수가 억울함에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나리. 내 욕심이 과한 것은 죽을 죄로 돼 하늘에 맹세코 조카를 해친 적은 없소이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두 눈에 형형한 빛을 담아 또렷한 목소리로 좌중을 울렸지요. 나리, 당숙은 결코 흉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한데 그 무렵 당숙은 한양에 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 처가 당숙을 고변했을 때 여러 사람이 이미 그리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현감이 관아의 기록을 들추게 했습니다. 과연 사고 무렵 서달수가 한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옳다.
강 씨의 무고 사건 때 서달수의 한양 행적은 이미 다 확인된 바 있다. 보십시오. 나리. 한양에 있던 사람이 어찌 이 집 들보를 톱으로 켜고 제가 마실 차에 잠드는 약을 탈 수 있었겠습니까? 당숙은 욕심은 부렸을지언정 흉수는 결코 아닙니다. 곽두칠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가 도리어 부러진 것이지요. 진우는 곽두칠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짚어 나갔지요. 흉수는 따로 있습니다. 들보를 켜려면 곳간에 연장을 쥐어야 하고 약에 손대려면 부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열쇠를 쥔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제게 차를 가져다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곳간과 부엌과 안채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이댁 마름 곽두칠, 당신이요. 좌중이 또 한 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가장 충직하다 믿었던 마름이 흉수로 지목된 것이지요. 날이 억울합니다. 소인은 평생 이 댁에 충성을 바친 몸이옵니다. 곽두칠은 사색이 되어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눈초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현감이 곽두칠을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곽두칠은 엉뚱한 자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지요. 날이 정 그러시다면 그건 다 재수와 막동이가 제멋대로 벌인 짓입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막동이 놈을 잡아 족치십시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막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충성을 바친 주인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버린 것이지요. 순간 채연이 막동이를 향해 또렷이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그대는 옥에서 내게 물을 건네던 사람이 아니오. 그날 그대 눈빛은 분명 죄를 뉘우치고 있었소. 부디 그 양심을 따르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그대가 사는 길입니다. 막동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털썩 꿇어앉아 울부짖었지요. 아닙니다. 날이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들보를 톱으로 켜라. 차에 잠드는 약을 타라. 약사발에 독을 넣어라. 사랑채에 불을 질러라. 죄다 꽉 마름이 시킨 짓입니다. 이놈, 닥치지 못할까. 들보 조각을 빼돌려 불태우고 도련님을 별채에 가둔 것도 다 꽉 마름이 시킨 짓입니다. 소인은 더 이상 죄를 짊어지고 살 수 없습니다. 곽두칠이 펄펄 뛰며 막동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측근의 자백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지요. 그래도 곽두칠은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악을 썼지요. 날이 저 막동이 놈이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제 죄를 덜어보려고 충직한 소인을 끌어들이는 게지요. 어찌 종놈의 말만 고지곳대로 믿으십니까? 닥쳐라. 그리 떳떳하거든 내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이 아니냐. 물론입지요.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어디든 뒤져 보십시오. 곽두칠은 제 결백을 내세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현감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영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입으로 그리 말했으렸다. 여봐라, 당장 저자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곽두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꾀에 제가 걸려든 꼴이었지요. 이윽고 관원들이 곽두칠의 방을 뒤지자 놀라운 것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지요. 빼돌린 들보 조각은 미처 다 태우지 못한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자 독이 든 약봉지며 위조한 가독 문서, 게다가 수년간 재물을 빼돌린 장부까지 나왔지요. 이럴 수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충직한 마름의 탈을 쓰고 주인 집을 통째로 삼키려 한 곽두칠의 흉계가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지요. 곽두칠은 서 대감이 살아계실 적부터 곳간을 주무르며 재물을 탐해왔습니다. 외아들 진우만 사라지면 이 큰 살림이 제 소나귀에 들어온다 여겼지요. 그리하여 들보를 켜 사고를 꾸미고 그래도 진우가 살아나자 독과 불로 거듭 목숨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당숙의 노골적인 욕심은 제 죄를 가리기에 더없이 좋은 방패였지요. 현감은 추상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두칠은 주인을 해치고 재물을 탐한 천하의 흉적이다. 그 죄 죽어 마땅하니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리겠다. 곽두칠은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평생 써온 가면이 끝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요. 끌려가는 곽두칠을 향해 좌중에서 손가락질이 빗발쳤습니다. 누구보다 충직한 줄로만 알았던 자였기에 사람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지요. 세상에 저자가 진짜 흉수였다니. 가장 가까이서 웃던 얼굴이 제일 무서운 법이구먼. 서달수는 비록 흉수는 아니나 조카의 불행을 틈타 가산을 탐하고 거짓 문서를 꾸몄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다. 마땅히 벌하여 가독에서 내치겠다. 서달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욕심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지요. 막동이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자백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벌은 면하고 새 사람이 되어 속죄하며 살게 되었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제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손가락질하던 며느리가 실은 누구보다 갸륵한 효부였으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영 잘못 보았네. 겉만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이 부끄럽구먼. 열녀가 따로 없어. 천출이라 없이 여긴 우리가 도리어 천했던 게지. 채연을 향하던 차디찬 눈초리는 어느새 존경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더디 와도 끝내 오고야 마는 법이었지요. 마침내 현감이 채연을 향해 따뜻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씨 부인, 그대의 무고함이 만천하에 밝혀졌소. 병든 지아비를 버리기는커녕 목숨을 걸고 살려 낸 열녀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까지 지녔으니 어찌 그대를 천하다 하겠는가. 나리의 하해와 같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 부친의 은혜를 내 이제야 갚는구려. 조정에 그대의 행실을 아뢰어 마땅한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 훗날 나라에서는 채연의 열행을 기려 정려문을 세워주었습니다. 천대받던 며느리가 온 고을이 우러르는 열녀가 된 것이지요. 모든 누명을 벗은 채연은 한달음에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석의 양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자 눈물부터 쏟았지요. 채연아, 내가 결국 해냈구나. 이 못난 어미가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셔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양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제 야윈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비로소 꺼냈지요. 채연아, 내 진작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어머님, 그 말씀 한마디면 저는 지난 고생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고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진 세월이 빚어낸 그 정은 어떤 핏줄보다 끈끈했지요.
이제는 마른 들꽃으로 무사함을 전할 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마주 보고 있었으니까요. 채연의 지극한 간병에 양씨 부인의 병도 차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약손이 또 한 사람을 살려낸 것이지요. 기력을 되찾은 양씨 부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무뚝뚝하던 시어머니가 말이지요. 우리 채연이가 글쎄 죽어가던 제 서방을 두 발로 일으켜 세웠다지 뭔가. 이만한 효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아이고 어머님, 또 그 말씀이세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내 평생을 자랑해도 모자랄 며느리다.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한 많던 서씨 집안에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든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진우는 두 다리로 온전히 걷게 되었습니다. 채연은 마을에서 병자를 돌보는 어엿한 의원이 되었지요. 한때 천출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채연을 찾았습니다. 채연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정성껏 보살폈지요. 어느 봄날 부부는 마당 한편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나란히 심었습니다. 침통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매화였지요. 여보, 이 매화가 활짝 피면 우리 고생도 다 꽃으로 피어나겠지요. 그래. 내 덕에 나도 어머님도 이 집안도 모두 살아났구나. 여보,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사람의 속은 겉만 보아선 모르는 법이라더니요. 그래. 우리 두 사람이 바로 그 산증인이 아니겠느냐. 부부는 손을 맞잡고 환히 웃었습니다. 봄볕 아래 어린 매화 가지가 싱그럽게 흔들렸지요. 먼 훗날 그 매화나무는 해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효부의 매화라 부르며 두고두고 이야기했지요. 사람의 속은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가장 충직해 보이던 마름이 흉수였고 천하다 손가락질 받던 며느리가 참된 효부였지요. 부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참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끝내 그 빛을 감추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